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생교장전 학습활동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전체 소단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66페이지에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 김시습의 만복사전 포기가 나와요. 근데 하필 우리 수능 특강에 117쪽에 만복사전 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김시습의 금호신화에서 이생규장전만 알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사실 나머지 5작품,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을 포함한 5작품 다 수능 특강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책에 이번 수능 특강은 아닐지라도 이 전 수능 특강 시리즈 다 포함해서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알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가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라도 한 번 더 접하면서 우리 학습 목표를 한 번씩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수능 특강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그럼 우선 소단원 정리하기 위해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둬야 될 거,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맥락이 있다.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를 할 거냐라고 해서 첫 번째 작가의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다. 우리는 작가를 파악해야 된다. 작가는 어쨌든 이 글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작품에 녹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시습 같은 경우에도 유교, 불교, 도교적인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가 맥락에서 원래는 우리 이 단원에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해서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을 통해서 쉽게 쓰여진 시를 파악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1학년 때 배워서 선생님 이건 넘기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색설정의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건 문학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역사적 사건, 문화적 현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창작됐느냐, 어떤 사회문화적 사건이나 사고를 표현하려고 했느냐, 유교적 이념화에서도 작가가 가진 그런 자유로운 연애관, 그 다음에 작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작가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홍건덕 침입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김시습이 살았던 시대는 아니나 그런 침입기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김시습이 활동하던 조선 전기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유교적 이념이 강했던 그런 풍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작품 감상을 돕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이 다 상호 텍스트성이에요. 우리가 배운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최척전하고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만복사전 포기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하면 작품 간의 영향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감상의 폭을 넓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 만복사전 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 117쪽을 펴주면 됩니다. 자, 만복사전 포기 여러분들 책 다 폈겠죠? 책 만약에 없다 하면 지금 화면 열심히 보면서 노트에 정리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 문제풀이까지 싹 해서 노트 정리한 거 그거 찍어서 올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는 여기 문제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수업 내용, 필기한 내용들 정리한 거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이 만복사 젖보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복사 하면요.
또 펜을 좀 설정을 해볼까? 자, 만복사는 절이에요. 절 이름입니다. 저포는요, 윷놀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에서 윷놀이 한 거거든요. 누구랑 하느냐? 그 부처랑 해요. 말이 안 되지. 이 김시습의 소설의 금오신화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 했죠. 그런 특성이 또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자,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자, 양생이라는 사람이에요. 양생이 법당으로 들어가서 불상 앞에 서요. 그리고 덮포를 꺼내서 던지며 말을 하죠. 내가 이 부처님과 저포놀이 한판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다면 내가 연애를 베풀어서 제사 올리지만 부처님께서 지면 나한테 내 짝이 될 여인 하나만 정지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저포놀이는 그냥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생이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여인이 나오겠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여인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포놀이 딱 하면 이제 필연성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겠죠.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덮포를 던졌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양생의 승리였어요. 이 양생의 승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쵸. 양생이 뭔가 여인을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여인을 얻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소원하던 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 이거는 문제를 잠깐 빨리 보고 넘어가면 자, 기억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죠? 양생이 자신의 소망한 바 여인 하나 내려주세요. 이거 했던 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일은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의심이 좀 많아낸 것 같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더니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대요. 운도 좋아. 여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줬어. 나이는 열대여섯쯤 됐을까?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의 모습이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웠대요. 뭔가 조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 부처님하고 저포놀이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인이 갑자기 스르륵 나타나는 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여인의 출현이 좀 비현실적이고 게다가 여인이 막 선녀나 여신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상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게 중략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략 부분에서 양생이 여인한테 너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톡 튀어나왔니?와 같은 의심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제 여인의 출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 여인한테 뭔가 그냥 평범한 여인 아니겠구나. 사연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해줍니다.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서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다.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터 앞에서 3번 절하고 축원문을 꺼내서 불상 앞에 탁자에 딱 받쳐요. 자, 사실 이 여인은 죽은 여인이에요. 외란 때 죽었는데 지금 그 귀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씨가 마지막에 홍건동에 났다면 최씨가 죽었는데 이생의 앞에 그 환신이 드러난 것처럼. 내용을 한번 보면 아무굴 아무개 지역에 아무개가 아릅니다. 이러면서 왜구가 쳐들어왔다라고 했죠. 이 왜구가 쳐들어왔다. 이거 임진왜란 정도의 사건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딱 왜구 쳐들어왔다는 얘기
큰 전쟁 생각해보면 그렇고, 우리가 꼭 임진왜란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어쨌든 전란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생규장전과 비슷한 요소이긴 하죠. 홍건적의 난이 있었고, 여기서는 임진왜란, 왜구가 쳐들어오는 난이 있었으니까. 왜구들이 불살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소녀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래퍼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정도를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존하면서 난리 화를 면했다라고 했는데, 화를 못 면했죠. 죽임을 당했어요. 정도를 지키다가. 이 모습도 이생규장전의 쉐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부모님께서 딸 자식이 정도를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을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는데 이미 3년이나 됐다. 이렇게 해서 혼자 지내니까 얼마나 적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리워주시고 이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 남녀가 딱 욕구가 맞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달라고 했고 여자는 남자를 달라고 했으니 부처님은 얘네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다 마신 후에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양생한테 주면서 말했다. 자, 축원문 문제를 지금 바로 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처음에 읽었다고 했을 때는 뒤에 내용까지 읽어야 여인이 죽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러진 않아도 3번에 보기 보면 알 수 있기는 합니다. 보기 먼저 보겠죠. 네, 우선은 본문 다 하고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에 헤어질 때 은그릇 하나를 주면서 말을 해요. 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보련사는 그 전북 남원에 있는 보련산에 있는 절이래요. 쌤이 설명할 때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특징인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초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이 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배경이 우리나라 배경이죠. 음식을 베풀 건데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게 어떠냐. 양생이 그렇다고 했어요. 이튿날에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두고 보련사 길가에 가서 서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대상이라는 건 이거는 그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여인 죽었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은그릇은 뭐겠어요? 얘를 장사 지낼 때 같이 묻었던 그릇인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아가씨 무덤에서 묻은 물건이 벌써 어떤 사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그릇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도 사건이 전개에 필연성을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포놀이처럼 이 은그릇으로 인해서 여인과 이 여인의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양생이 제가 당신의 딸과 지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믿겠죠.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하고 내칠 게 분명한데 이 은그릇을 통해서 여인과 부모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마침내 양생의 말에 멈추고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물었더니 양생은 당연히 나 이렇게 해서 만났다.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얘기죠.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외국어 침입했을 때 적에게 해를 입혀 죽었다네. 이 여자 죽은 여자구나. 장례도 못 치르고 계령사 골짜기 임시로 묻어줬다가 이제 장례를 오늘에서야 치르게 되었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제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사연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마치고 불연사로 먼저 떠났어요. 양생은 기다리다가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이 느긋한 자태로 걸어오는 걸 봐요. 근데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양생은 이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죠.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랑. 예, 이생규장병과 주제가 같죠. 여인은 덜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먹어. 근데 이 양생의 눈에만 여인이 보이고 부모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의심을 하죠. 근데 음식 먹으면서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며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생을 통해서 여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결말은 아니고요. 이 작품의 결말은 결국에는 그러면 여인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승에서 쭉 살게 되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작품의 결말을 얘기해주면 결국에 여인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는 여인이 이제 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여인이 이제 꿈에서 또 나와요. 나는 다른 나라의 남자로 이미 환생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전생의 복을 쌓아서 이제 이생의 복을 쌓아서 내세에 다른 좋은 걸로 환생할 수 있게 잘 덕을 쌓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환생했다는 거 이런 거 윤회사상 같은 불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양생은 그럼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 그 후에 다시 장가 가지 않고요. 양생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에 은거해서 약초 캐면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결말은 결국엔 뭐예요? 비극적이에요. 이 또한 그 이생규장전의 결말과 비슷하죠.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가 이생규장전과의 공통점을 조금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요. 이런 결말에서 특히 양생이 속세를 떠나 산속에 은거한다 이런 거에서 보면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인 김시습과 되게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제자가인 능력이 막 뛰어난 그런 모습, 그다음에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엔 현실에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현실 세계에서 충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단종에게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김시습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죠. 저버리지 않았던 네? 아이고야. 이거 삭제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다시고 단종에 대한 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던 김시습, 이 작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작가의 정치적인 삶이 반영됐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작품을 우선 정리를 해서 보자고 하면, 자, 작품 정리. 거창하게 정리는 안 하고 특징만 한번 보자면, 이 김치습의 소설, 금오신화라는 소설은 전기성, 이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 전기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 만남, 사랑, 이별을 그리죠. 그리고 이승 사람이 탈 속 속세를 벗어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여기서는 불교 사상이 만복사라는 별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교 사상이 기반이 됩니다. 부처에게 빈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결말에서 여인이 환생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 같은 것이 바탕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특징만 금오신화에서 보여졌던 특징이 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작가 맥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맥락, 세 번째 상호 텍스트성 측면에서 이생규장전과 글씨도 못 쓰네. 이생규장전과 어떠한 점에서 이 연결된 지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작가 맥락 하면은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양생입니다. 양생이라는 주인공은 사실 이 작가인 김시습과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많이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안 나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란 것이나 아니면 불도에 심취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치네. 맨 마지막에 그 탈속해서 속세를 떠나서 약초를 캐며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나 김시습의 생애를 조금 투영한 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과 작가가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삶이나 이런 사상이 반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습의 삶에 생애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의 사상이 반영됐어요. 불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을 하자고 하면 유교적 도덕관념이 여기서도 보이죠. 여성이 내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 여성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당시 유교적 도덕관념을 바탕으로 하죠. 정절을 중시하는 거. 자, 이런 면을 또 이제 김시습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면 사실 세조가 왕위 찬탈했을 때 단종에게 충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얘는 이제 단종에 대한 지조, 지키는 것을 중시했던 이 작가 김시습의 모습과 또 연결점이 있다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작가 맥락하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성 세 번째. 이생규장전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어쨌든 같은 소설집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통점 중심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점 중심으로. 첫 번째. 우선 아까 그 전쟁 이야기 했죠. 홍건적에 난 있었고 여기서는 외란이 생겼었죠. 전란으로 인해서 정절을 지키던 여인이 화를 입는다. 화를 입게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인은 죽고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생규장전도 그렇고 이 만복사자포기도 그렇고 이승사람과 이게 남자고 저승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양생과 여인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주제적인 측면에서 주제는 특별하니까 주제적인 측면에서 생사를 또 작가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자고 하면 우리가 이생규장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그런 의지? 이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수 있어요. 부당한 세계라는 것이 여기서는 외구, 홍건적, 이생규장전에서 홍건적처럼 이런 전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김시습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자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혼란 세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고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숨어있는 의도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파악해야 될 주제는 이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죠. 생과 사를 초월할 만큼 뭔가 이 현실에 있는 그런 외부적인 장애를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생규장전과 비슷해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이 작품 정리를 마저 맞춰보면 축원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이 축원문이 어디 나오냐? 위로 가서 여기 나오죠? 이 축원문에서 내가 정절을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존하면서 난리 화를 면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화를 못 면했죠. 요거 아니게 된 거죠. 그죠? 부모님께서 정절 지키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초에 묻혀 살겠다. 이게 뭐예요?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원문의 내용을 이제 현실 세계와 연결해서 보자고 하면 사실 여인의 죽음을 피신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사실 이거 사기 아닌가, 사기? 나 안 죽었다고 사기치고 이 남자 사랑을 하고 나중에서야 내가 귀신이었어. 이거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건데 산통 깨는 얘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선생님이 본문 해석에 좀 집중을 하고 학습 목표와 연결을 해서 이 작품을 보지만 문제 풀 때는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자, 보면 이승의 남자, 저승의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다 나왔어요. 이 주인공 양생은 비현실계의 존재인 여인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현실계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 비현실계 여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 자, 양생은 어떤 역할을 하냐? 비현실
그러니까 현실계 다른 인물에게 비현실계 여인을 확인시켜준다. 부모에게 확인을 시켜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진위, 진짠지 가짠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이 양생은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그죠? 그게 이들이 만나게 됐던 계기인 은그릇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저 막 먹는 거 이런 것이기도 하고 이는 서사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 기능이 뭐냐면 서사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다. 서사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감과 욕망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하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이승 남자랑 저승의 여자일까? 왜 생과 사를 초월하게 하는 이러한 모티브를 쓸까? 그러니까 재미도 주면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답 찾는 건 금방이에요. 2번에 보면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백하는 건 그거는 네가 지금 내 딸이 은그릇을 줬다고 했는데 내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딸이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양생의 말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이 양생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판단해 보려고 이미 내 딸인지를 믿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양생이 내 딸을 만났다는 그 말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1, 2, 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 작품 한번 전체 정리하고 우리 학습 목표 3가지 작가,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성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 놓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